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적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좀 출제빈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고요.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적률 산정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여기에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등을 제외한 면적, 피난 안전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연면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대지 면적은 구해놨고요. 1000제곱미터 주어져 있고요. 연면적은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8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 어차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도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5개 층, 지상 5개 층 업무시설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480제곱미터 곱하기 5 하게 되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여기 주차장 면적 이런 거 없으니까 단순하게 1000분의 2400에서 2.4 해서 용적률은 240%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 어쨌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제한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높이 제한 얘기도 역시 16년간 한 번이고 두 번 출제가 됐던 주제. 그래서 어차피 이것들은 원칙과 예외 관계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 중에 예외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 논리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높이 제한은 그냥 높이 제한과 햇볕을 받기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자, 이 도심지에다가 주상복합 등 많이 짓게 하려면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 또 하나가 2층 이하 그리고 8m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런 높이 제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 빼버리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말이 적용된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어떻다? 아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 보셔야 돼. 뭐 이런 거 봐봤자 어차피 뭐 기억도 못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 나오는데 그 후든 그 전이든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 그리고 욕심 하나 부른다면 2층 이하 8m 이하 했을 때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두 개 정도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인데 거의 의미가 없고요. 높이 제한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런데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영역.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자, 요게 이제 진짜 복잡하죠. 해서 목사목라고 하는 거, 요걸로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의 경우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 고전전 확인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 목구조였을 때 3층 이상, 500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목구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목사모니까 3층 이상이거나 또는 500 이상이 되면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근데 얘는 보니까 2층이고 330이니까 얘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목사모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13m 이상 등 나오게 되는데,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목사목 얘기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살을 붙여야 될 게 적용 제외에 관한 부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보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목구조하고 목구조 외구조가 있는데, 목구조 외구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출제 기술상 내기가 곤란해서 목구조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바로 적용 제외라고 해서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에 있어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왜?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안전에 신경을 쓸 만한 큰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 나왔던 문제들 패턴들 배제하게 되면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지 않는, 이미 시험 문제 답이 됐지만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는 아예 높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주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목성의 대응해서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이게 아마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돼지 관련 규제들 몇 개 검토를 해 볼까요? 해서 이 돼지 관련 규제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용으로는 요구하기에 앞서서 몇 개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제 중에 쓸데없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벽 설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은 3번인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다시 낼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이것만 이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이 되게 되면 다 초고층 건축물 딱 요 정도만 준비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찍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를 해라. 그래서 서울에 이제 롯데타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30층, 60층 이런데 완전히 다 빈 공간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답은 4번인데 큰 의미 없고요. 이 문제는 초고층 건축물 요 정도의 의미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련 규제 중에서 별 영향 없는 것도 하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범죄 예방 기준에서 답이 이제 5번인가를 구성했는데 역시 의미가 없다. 그냥 찍는 문제지. 이걸 범죄 예방 기준 관련해서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 그렇고 29회도 그렇고 건축업 파트가 아마 아주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수많은 건축 규제를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데서 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골고루 가셔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건축법에서 주택법 좀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내왔던 것들 내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도시적의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지, 도로, 대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답 1번 뽑았나요? 그래서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공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3,000 이상이 됐을 때. 원칙은 그랬습니다. 2,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건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공장은 얼마?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공장이 3,000 이상이 되면, 남들은 2,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야 하는 데 비해서 공장은 3,000 이상이게 되면 어떻다? 4m 이상을 접해라.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군수, 끄트머리, 건축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잘 모를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쟁점되죠.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도 그래요. 지표 아래 부분 운운하게 되면 틀린 것을 고르시든 옳은 것을 고르시든 답으로 구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한편 공장이든 뭐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주변에, 대지 주변에 광장,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공장 3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 테고, 요 대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제 답을 뽑아내는 기술을 보게 되면요, 기승전결에서 제일 뒤에 있는 주제 등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요. 자, 1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자, 분할 제한 면적. 요거 이제 한 16년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3번 정도 나왔던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우리 분할 제한 면적. 땅을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건축물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그 밖에 지역 61만인데 그 밖에 지역까지는 갈 필요도 없겠고요. 자,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은 일괄적으로 얼마?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여자 주거지역이 된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용도적 쭉 깔아놓고요. 자, 분할 제한 면적 큰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하여튼 분할 제한 면적 출제빈도 낮지만 나오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게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했던 주제가 지금 이제 공개공지 요즘에 좀 뜸한데요. 한 27회, 28회까지 거의 도배했던 문제. 그래서 앞에서 제풀시설실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 또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개공지제도. 이 공개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건폐율 규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공지라는 용어를 쓰죠. 학교론할 때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할 때 공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이 빈 땅에다가 긴 의자 등을 설치해다오 라고 하는 거, 이게 공개공지제도가 되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게 공개공지제도.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상준일주였었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 준주거지역. 자,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준일주니까 상업지역 전부, 그 다음에 준주거, 준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 공개, 공지 설치를 해라 라고 해서, 자, 보면 답은 1번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반 공업지역 뒤에 건물의 종류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도지역 싸움만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준주거,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상준 일주 공개 공지 설치해야 된다 해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를 설치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외울 게 상준 일주 상업적 전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해서 일반 주거지역도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된다. 해서 지금 27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8회인가? 요런 문제, 26회, 27회 같은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부차적인 얘기,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지만, 그리고 상준 일주라고 하는 거,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볼 것이, 자,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에, 자,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 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해서, 대지 면적이 10% 이하, 그래서 100분의 10 이하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주의하실 게 건폐율은 완화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준 일주, 자, 대지 면적이 1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에서 얘는 이후 이하를 떠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 지금 7년 동안 3번 이상, 2번 이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이게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는요. 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었죠.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물류 시설만 어떻다? 적용 의무가 있다. 나머지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류시설 찾아봐야 돼.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적 간의 물류시설 요것만 적용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패턴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대지의 적용, 공개, 공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에 봐야 돼.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1번 지문 앞에 뭐 있어야 돼? 물류시설 있어야 되죠? 1번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만 없으면 돼? 물류시설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을 옳게 구성했고요. 3번 지문 끄트머리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물류시설 없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끄트머리 자, 공개공지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안 됩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조항.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를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규모 사전 결정 역시 한 10년 정도 텀에 3번 출제가 됐고 7년 동안 2번 출제가 된 주제. 해서 2번 출제가 되고 뭐시구를 떠나서 답이 되는 포인트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지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 사기 전에 미리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는 제도. 이걸 우리가 입지규모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이 사전결정이 있게 되면 자 이제 건물 자체를 지으려면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준다. 이런 식의 취지가 입지규모 사전결정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두 가지 이슈죠.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이라고 해서 2년 내에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규모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거 있었죠. 자, 입지규모 사전결정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땅을 들어볼 수는 있다. 개농산하.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 지역 일대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의지하지 않는다. 땅을 들어보자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면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요. 농지이면 농지 전용 허가, 산지이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끌어서 쓰려면 하천 점용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발 행위 허가 등 관련해서 산지 전용 허가 도시 지역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1번 자 건축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읽으면 안 돼. 뒤만 쓱쓱쓱 끊어보셔야 돼. 3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협의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 해서 이런 것 협의한다, 의견을 든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비법, 도시개발 이런 거 볼 때 다 사이드 흘러가는 절차에 관한 지문이 된다. 5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신고를 해야 되며가 틀렸어요.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되며 해서 우리가 허가 받은 다음에 무슨 문제? 착공신고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허가 신청 얼마?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착공신고라고 해서 요거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과정들을 쳐 읽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제발 가실 때 지금 제가 요약집 미리 정리해 놨거든요. 내용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럼 본인이 공부 안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보실 것 같으면 몇 개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예고 뭐 자식 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 요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회에서 나오고 30회 때 이 문제를 확장을 해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자 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5번 찍었으면 이제 완료버린 케이스죠. 자 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개농사는 일단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개농은 공통적인 이슈인데, 문제는 산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주제.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 용도적이 도시 지역이었을 때만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다? 허가를 의제하게 된다. 도시적 외적인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의제하지 않는다. 아주 난이도 있었던 문제. 그래서 30회 때 문제. 자, 기역, 니은, 리을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했던 거. 5번이 아니었던 사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농산화 중에서 출제 이슈, 산지 전용 허가 등은 용도적이 뭐 도시 지역 일대만 어떻다? 의제되게 된다. 어찌됐든 보시다시피 자, 입지규모 사전 결정에서는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요. 제일 뒤에 입지규모 사전 결정을 받았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라고 하는 주제. 요렇게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 아까 뭐 동시 신청한다라든가 이런 다른 잡다한 내용들은 다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답을 잡아내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답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입지규모 사전 결정했으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그럼 또 앞으로 나올 거 나오나 숫자 1년 내 건축허가 신청.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개농사는 이미 냈으니까 다시는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지문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농림지역에서 산지 전용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딴 식으로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가지 쟁점만 주구장창 외워주실 것 이렇게 정리드립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보시오.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자,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것도 못 풀어요.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자, 풀 수 없는 문제는 일단 구조가 뭐냐면은 너무 자, 어렵고 그 다음에 다시 낸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을 봐도 사실 수험생이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는 내기 곤란한 문제에서 이건 이제 니은 디귿의 경우 어떻다?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손댈 수 없어요. 자, 손댈 수 없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청비법 등에서 손댈 수 있었던 거 90% 이상 그걸 다 소화를 하셔야 돼요. 특히 28, 29, 30 계속해서 건축법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막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동안 그 중간중간에 자주 나왔던 주제만이라도 어떻다? 외우고 들어가실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요. 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허가권자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문제 구성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점점점은 바로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묶어서 가자고 그래서 신고상 절대 못 외운다고 그래서 개수가 7개인데 해서 그걸 7개를 안 외울 것 같으면은 뭐라도 하라고요. 무조건 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편법으로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도지사 사전 승인 나와 있었죠. 자, 주교 자수 3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환경 수질보호 들어가면 어떻다?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나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정도야 해서 주교 자수 3천 등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외 건축허가 제한 등 다시 가십시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국토관이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주구장창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가볼까요? 수질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됐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수 3천 자연환경 수질보호 들어가면 어떻다? 3층 이상 1천 이상일 때 도지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 숙박시설 끄트머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위락 숙박에 대해서는 허가 거부권이라고 하고 허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좀 많이 주는 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끝머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보고한다,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 쟁점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신고의 대상이다. 맞지요? 자, 외부라고 그랬잖아. 점점점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뭐가 됐든 간에 다 신고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7개를 안 외울 것 같으면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이 됐나요? 건축 신고하고 나서 얼마? 1년 내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해서 예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패턴 4번 지문 점점점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 얘기 주교 자수 3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 거.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끝머리 가볼까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르는 거지? 사전 결정에서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바로 사전 결정 있게 되면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사전 결정 있으면 개농산업 중에서 개발 행위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등 의제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는 어디에서 도시 지역에서만 의제가 된다. 그래서 점점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공부가 똑바로 돼 있으면은 이게 무엇이 사전 결정 신청의 대상이고 말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때려 죽여도 못 외운다고. 허가 대상을 분석을 다 해야 되는데 허가 대상을 알려면 신고 대상이 아닌 걸 다 알아야 되고 신고 대상 7개를 다 소화해야지 허가 대상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 그냥 대충 보는 거야.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사전 결정의 효력이라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2번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답은 자 2번을 틀리게 뽑았어. 얘기했잖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어요. 앞에 분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이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그냥 허가권자,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걸 읽어봐봤자 여러분 이 제 기억력으로 이게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B만 가는 거야.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건축허가 등이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 의제됩니다. 기본 17개는 그런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소규모 건축행위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소규모 건축행위가 뭔데? 어차피 못 외워 패턴을 잡아내는 거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년 나와 있을걸요?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이력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 패턴들 잡아내게 되면 4번 지문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잡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내용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못 외우십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그래서 요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이 문제 답은 아까 2번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제한 등 미리 외워. 이런 건 외워서 맞춰야 돼.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제한 누구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관리라든가 자 장관 요청.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 답은 2번인가요? 교육감 요청 못합니다. 해서 외워서 푸는 거지 상상해서 푸는 게 아니야. 해서 장관 요청이 있거나 자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요거만 외워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파트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은 2번. 읽으면 뒤져. 읽으면 교육감이 요청하면 당연히 제안할 수 있겠지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게 당신들이 법을 해석하시오, 만드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금. 자, 이게 새롭게 등장한 주제죠. 18회 때 출제가 되고 쭉 안 나오다가 드물게 3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들을 다시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앞에서 어떤 얘기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조건부가 인가라는 개념에서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자,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공사비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지정개발자 돈 내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러면 건축법에서 1천 이상 1%까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등은 어떻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자, 1% 범주 내에서 지금 이제 공사비 1% 범주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대형 건축물, 1,000제곱미터를 예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좀 대형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건축주한테 미리 1%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사고 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뒷정리를 하겠다. 이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1%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정리 드릴 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요거 지금 이제, 요것도 하나의 이슈. 그나마 이제 좀 통계적으로 출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관죽이 이렇게 제가 요약집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인근 주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관주기 기술자, 관계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관주기 들어가면 어떻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가 시리즈가 4명이 있었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 사람을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있게 될 것이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 그래서 이 건축 관계자가 무려 4명입니다. 그래서 이 4명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시공자, 이게 건축 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건축 관계자, 뒤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인근 주민,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는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허가권자고 신청자 간의 자의 분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지금 29회인가 30회 때 관련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건축 민원 분쟁 조정 민원위원회, 민원 뭐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요건 다루게 됩니다. 내가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허가권자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개판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는 데다가 이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거, 바로 관주기,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나중에 요약집 가지고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조정안에 대해서 서명 등을 하게 되면 바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걸 가지고 과거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따구로 장난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해서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때 법령의 해석, 건축 법령의 해석이나 조례 해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해서, 이게 이제 아까 28회 때 건축관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 얘기와 해서 4번 지문에서 꼬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 이 문제 구성했고요. 30회 때, 자, 이 문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좀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는데 바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자 2번을 답으로 구성했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이 뒤에가 틀렸다는 얘기야. 관계자면 기술자 등이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도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건 아주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0회 때 건축법 문제가 거의 반 이상이 손을 못 댈 문제로 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 다만 흐름을 보셔야 돼. 28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얘랑 비교해서 지금 30회 때 민원전문위원회. 근데 28회 때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분쟁에서 4번 이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 정점을 삼아냈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다시 안 내릴 거예요. 31일 때는 최소한 민원전문위원회는 거의 낼만한 거리가 없어요. 낼만한 거리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법조원을 보면 문제 구성을 이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문제를 쥐어짜기가. 그러면 아무래도 굳이 해석한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쪽이 더 훨씬 유력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해서 관주기라는 것은 당연히 외워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정안의 기명 날인 등을 하게 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 관주기, 그 다음에 합의라는 것이 이슈. 나머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이행강제금 얘기 전혀 의미 없어요. 요거는 이제 시행규칙 별표를 다 외워야지 풀 수가 있었던 문제. 다만 논리구조상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되는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씩 부과할 수 있다. 이 주제가 하나가 나올 테고, 두 번째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너무 복잡해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에서 공인중개사법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개념. 자,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을 해야 된다 해서 현상 보존 목적은 5년이었었고 나머지는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또는 5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이거 이용 의무 해태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물론 거기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은, 자, 이미 부과했던 부분은 끝까지 징수를 하게 된다. 중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더 새로운 부과는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농지법, 건축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세 군데서 이행강제금이 시험 범위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범위 관련해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미 지적을 한 바와 같아요.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험용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7회 때 나왔었고요.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이건 갖고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허가권자 얘기 다시 한번 하십시다.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철거 신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게 틀렸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철거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았는데 이건 일반 수험생이 풀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허가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군구청장. 그럼 나중에 건물 철거할 때 철거 신고도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흐름을 묻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별 의미 없어요. 이 문제는 그 전에도 후에도 20년 역사에 다시는 다뤄지지 않은 문제. 다만 이거 나오기 전에 아까 허가권자 광역시장이다 이딴 식으로 해서 출제 포인트를 삼았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결과론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허가권자 그 사람에게 어떻다 철거 신고 등도 하게 된다. 멸실 신고도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한다. 이런 식의 취지고 별 의미 없어요. 지금 뒤에 나온 문제 거의 손댈 수 없는 문제 유형들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문지상권에서 작년 건축법은 4문제가 5문제가 손을 못 댈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무난한 거, 제풀, 시설지 이런 것들 맞추고 한두 개 찍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 무난한 파트 커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보시다 보면 완전히 멘붕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나머지 기초적인 부분들 뭐 또 몇 개씩 세팅을 하면은 대략 뭐 40점, 50점 왔다 갔다리 그 정도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아마 공법 보실 때가 제일 아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1차 과목 할 때 1교시가 제일 힘들긴 한데 2차 과목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 떨어지면 어떡하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크게 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2차 과목이어서 의미 없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30회 때 자,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건축협정 얘기 있었죠. 건축협정. 외울 게 뭐라고 써?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폐지할 때 과반수의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외울 건 아니지만은 건주 지하 등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 붙인 것이 결합 건축이라는 개념 30회 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지금 뭐가 되냐면은 자, 3번인가 이렇게 되는데 의미 없어요. 우리가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이죠. 우리가 건물 지을 때 특히 이제 도심의 중심가를 가서 보게 되면 자, 건물 두 개 맞닿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결합 건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건물 두 동이 맞닿아 있다고요. 원래대로 치면 건폐율 규제 때문에 되지 않을 공지조항 때문에 어떻다? 무조건 건물 단위로 일정한 공간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상당수 상가 등의 건물은 결합 두 개 등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결합 건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젠장아 이 결합 건축 관련해서 허가 신청할 때 서류 뭐 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 공법은 출제 오류는 없었어요. 근데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이건 실질적으로 출제 오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구분을 할 수 없이 무조건 다 찍을 수밖에 없게 냈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법하고 또 공시법에서 억지로 이제 복수응답 인정해서 세 문제인가 두 문제 인정해서 합격률 딱 20.0 몇 프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미리 말씀드리게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문제, 두 문제 걸려 있어갖고 복수정답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한테 물어봤자 다 못 줘요. 어차피 그건 완전히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법이라든가 공시법에서 복수정답이 인정이 됐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거 인정하면 안 돼. 사실은 왜? 너무나 명백한 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놈의 새끼들이 항상 그렇게 하거든. 응시생 기준으로 해서 합격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원서 접수한 기준하면 합격률이 10%가 안 돼. 근데 응시생 기준하면 합격률이 거의 20% 육박을 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 작년에 응시생 기준으로 합격률이 20%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또 공시법에서 한 문제를 또 인정해갖고 결국은 20.0 몇 프로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요? 걔들 진짜 일을 예술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게 틀리고 맞고 복수정답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다 의미 없는 얘기야. 그냥 운빨이를 보셔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은 복수정답을 억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이거 복수정답 아니냐고.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살펴드렸고 이 정도까지가 자,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주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관련해서 자, 거의 안 나오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나와 있었죠. 그래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가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르게 된다. 다만 자 2번 건축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도록 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큰 의미 없고요. 자 1조 등의 확보량 높이 제한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1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7년 동안 딱 하나 나왔던 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에서 더럽게 많아 목사모라고 하는 거, 목사모라고 하는 거. 목사모,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거나 다만 거기서 이제 살 붙여서 기억할 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하실 거. 넘어가서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96페이지 대지 관련 교재에서 아까 우리 문제 봤던 것 중에 분할 제한 면적이 있죠.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그 밖에 얼마?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해서 일단 주상 공록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아까 어떤 분이 또 물어봤지.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지.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어봐야 되냐고. 공부하다 지겨워 죽겠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외우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 문제 한 마리도 안 풀어놓고 가도 상관없어. 문제를 풀어보고 말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외웠냐, 외우지 않았느냐가 중요해. 아직 안 외운 것 같은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실력 없어요, 여러분들. 쥐뿔도 실력 없으니까 지겹고 힘든 작업인데 계속해서 보셔야 돼. 단순하게. 근데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게 어느 몇 번 몇 바퀴 돌리잖아요. 그럼 심지어 막히는 게 가끔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실력이 쌓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장 얼마? 3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그 다음에 축사와 작물재배사 뭐가 됐든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탐장 관련해서 건축선 얘기 나와있죠.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그래서 지표 위 부분은 답이 아니야. 지표 아래 부분을 가지고 틀린 맞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출입구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부 중에서 공개공제 겁나 많이 나왔었죠. 상준 일주 외우셔야 된다고. 상업지역, 준주거적,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건축물 건축할 때 공개공제 확보해야 된다. 대지면적 10%까지.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7년 동안 세 번인가 나왔던 그런 주제. 이것만 해도 겁나 많이 나온다고 그래.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개공제. 그 다음에 이제 조경도 2번 나왔었죠. 조경 관련해서 조경 의무가 있는 거 딱 하나, 물류시설. 뭐 주거적, 상업적도 외우지 마. 그냥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 나머지는 어떻다? 조경 의무가 다 면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자, 조경 뜨면 오직 뭐만 생각해야 돼? 물류시설. 그럼 이제 앞에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지문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자, 건축규제 특례에서 건축협정.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논의했던 주제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폐지할 때 다 과반수의 동의라고 하는 거. 그건 통합적용 건주 지하라고 하는 거 나왔었고요. 요거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 결합건축. 거기 정의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냐고 2개 이상의 대지를 통합해서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 물론 아까 결합건축 관련해서는 지저분하게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봐서 의미가 없었고요. 거기다 제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합건축을 쉽게 구성할 때 건폐율을 통합적용 이따위로 장난칠 수 있겠다. 용적률의 통합적용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결합건축, 특별건축고요. 거기서 이제 통합적용을 내오는 거죠. 미, 주, 공, 어떻다 통합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기 뭐죠? 건축협정에서 통합적용이 출제가 돼서 바로 특별건축 구역에서 통합적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 미, 주, 공.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적 적용이라고 해서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자, 이런 조항 등을 다 적용을 하게 된다. 20회 때 나왔었고 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점. 그건 뭐 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왔던 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면 라고 돼 있죠. 2년 내에 착공신고 아닙니다. 아까 착공신고라고 해서 장난쳤던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 이게 2년이라는 숫자가 맞으면 깜빡 놓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입지규모 사전 결정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개농, 산하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 산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용도적은 도시적에서만 어떻다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 무조건 뭐가 된다고 해서 시군 구청장, 특공시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우리 시험 범죄에서 의미가 없어. 공장 창고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주교 자수 3천 나와 있죠.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나오면 뒤에 규모 불문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 환경 수질 보호 나오면 뒤에 3층 이상이거나 또는 1천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제한 국토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국토관리 장관 요청, 국토관리 어떻다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아까 교육감에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소리내서 읽거나 눈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 두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거의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냥 다 찍게 돼 있어. 그럴 때 이게 이제 각인이 돼 있으면은 어제 저한테 누가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합디다. 자, 평상시에 모의고사, 저 같은 경우 모의고사 할 때 이상한 문제 안 내고 항상 냈던 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가 한 90점, 80점 이게 생활이 돼.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 개쌍욕 나오는 문제로 도배가 돼 있어. 근데 90점, 80점 맞는 게 생활이 된 사람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 내가 왕년에 90점 맞던 사람인데 60점, 50점 못 맞겠어? 요따구로 아주 자신감 있게 찍어. 그리고 그나마 눈에 익은 거 위주로 찍게 돼. 그러면 그게 공법에서 50점이도 60점이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겁나 닭대가리들, 자, 생전 한 번도 안 나왔던 수많은 문제를 다 도배를 해놓고 니들 마음대로 풀어보세요. 그럼 평상시부터 30점, 40점이 생활이 돼. 그래서 기대치가 없어. 시험 보러 가면서 떨어지러 가. 아주 당당하게. 어차피 떨어지겠지. 그러다 운이 좋아서 붙게 되면 매우 기뻐해.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게 뭔 소리냐면 그따위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평상시 훈련할 때부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어차피 사람이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 되는 거, 계속 나오는 거라도 달달달 외워야 돼. 어차피 더 이상 이상한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말로 40점, 50점 시험 문제가 아무리 난이도가 있어도 다 풀어. 대신 요즘에 공법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오니까 포함한다, 없다, 해당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제가 편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 공식에 따라 찍어 가게 되면 50점, 60점 대충 나온다고요. 공부 더럽게 안 해도. 하여튼 간에 지금 계속 눈에 담아둬야 돼. 문제를 풀어보고 말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 정도 하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에 불구하고 계속 기본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측금에서 1천 이상 1% 범위 내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살 붙일 게 뭐가 된다고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살을 붙여야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 예치하지 않는다. 듣고 밑줄 그 증거만 눈에 담아두시라고. 제발 문장을 읽지 마시라고. 읽어봐봤자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관주기,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이라고 해서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때 구성했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0회 때 구성이 됐었고 앞으로 또 내릴까 관주기가 제일 유력하고 또는
자, 조정서에 서명 등을 하게 되면 다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주기 합 이렇게 오는 거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뜻 뭐라고요? 관주기 합 이렇게 일단 외워놓고 나서 조를 봐야 돼요. 관주기 합. 관주기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등기 촉탁 안 되는 거 요건 뭐 이제 공간정보법이랑 비교가 되는데 신규 등록에서는 넣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